잘했어.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이 알차게 진행되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하고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너의 성적이 낮은 5가지 이유, 이런 맥락이었죠. 여러분이랑 나랑 또 나랑 여러분이랑 합의가 된 상태를 가지고, 그전에는 선생님은 계속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했던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공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창하게 5가지 비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적을 향상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제 거를 잠깐 복습해보면, 내신 성적은 소수의 학교 인원이 많아야 400명, 배제 같은 경우는 440명, 한영광문 400명, 그 다음에 성덕이나 강동이나 명일, 상일 이런 데는 상일이 좀 많아져서 한 300명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250명 안팎이라고. 거기서 내가 등급을 따라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렵다. 수능은 한 50만 명 정도, 올해는 황금 돼지대로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46만 명 정도가 실제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 50만 명이라고 해도 내가 성적을 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수생들이 꽤 많죠. 배제든 이 동네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40% 안팎, 적은 학교는 30% 정도 재수를 합니다. 배제는 한 46% 재수를 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다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거나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대학을 가기는 여전히 어려운 거야. 누구나 다 대학을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제 핵심이었습니다. 내신도 올리기가 어렵고 수능도 점수를 올리는 게 진학사 데이터를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리고 여러분이 성적 낮은 이유는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5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3가지입니다. 스마트폰, 공부하는 척, 그리고 실수. 실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제대로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니까, 마음만 바꾸면 이거는 고쳐질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열심히 풀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지면 돼. 내가 모르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하고 인정을 하면 된다고. 모르면 어떻게 돼? 배우면 되지, 열심히. 근데 나는 아는데 실수했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야. 다음에 또 틀리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은 좀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도 해결 못 해. 나도 내가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 나도 통제 못 해. 여러분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지. 어느 누가 지금 핸드폰을 붙들고 나는 핸드폰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 여러분한테 스마트폰은 무조건 나쁜 놈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1, 2년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통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통제를 받으면 되지. 이게 여러분한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나는 부끄럽지.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핸드폰을 맡겨놓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창피한 일이지, 어른들은.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핸드폰은 엄마 아빠한테 일단 집에 가면 맡기고, 학원에 오면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가면 뭐 선생님들이 거두면 학급에서 맡기고, 이렇게 해서 그 맡긴 시간만큼은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자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5번째였지. 공부하는 척. 이건 아무도 통제를 못해. 여러분 외에는. 공부하는 척은 정말 나쁜 거야. 여러분 인생을 길게 두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5가지 비법에 녹여가지고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잘 자야 되고, 학교 생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3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법 3가지야. 일단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돼. 그럼 그 다음날 하루를 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잘 모르고,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웠던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뇌, 나의 뇌는 그날 공부했던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몸에 익히는 장기 기억 시간을 갖는다는 거야. 구구단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그냥 그 구구단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뇌에 저장될 수 있다면
잠을 푹 자는 거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지. 학교 생활은 어쩔 수 없어. 특히 고1은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학생부의 기록 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목요일 날 학생부를 포함해서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료는 다 만들어놨어. 여러분 이름 다 써놓고. 그 학생부의 기록 중에서 교과 파트야. 교과에서는 내신 성적도 들어가지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들의 평가야. A라는 친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렇게만 쓰면 흔히 말해서 유사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져. 지금 내가 말한 이 평범한 내용은 누구나 그 학생부 기록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안 되는 거지. 특이한 게 없잖아. 이 친구를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좋게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학생부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많을 거야. 왜? 직접적인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한번 잘 들어봐. 학교생활 관리를 할 때 연습장에다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는 선생님 눈을 보고 선생님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손으로만 필기를 하는 거지. 귀를 듣고 쌤한테 집중하고. 내가 선생님이라면 누가 제대로 집중하고 누가 졸려하고 누가 딴 생각을 하는지가 다 보인다고. 그럼 평소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보면 좀 조는 데도 있고 딱 이렇게 밑에 보면서 필기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를 쳐다봐주고 필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일단 눈에 들어와. 한두 번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 30명 앉아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내가 이제 전달하는 게 뭐냐면 필기를 열심히 하고 우리 학원에 와서 SP 페이퍼를 써. 아니면 학교 쉬는 시간에 쓴다거나. 그럼 페이퍼가 이쁘게 요약이 됐잖아. 그걸 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거야,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요약한 이쁜 그 페이퍼를 글씨 못 써도 돼. 깔끔하게 그냥 몇 줄 딱 쓰잖아. 들고 와서 진짜 질문이 있어서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렵지만 나는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돼. 몇 초 걸리겠어? 10초, 20초야. 근데 선생님이 생각에는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도 막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뭔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얘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얘가 질문을 했어, 모르는 거를. 그럼 내가 바쁘니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선생님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야, 가, 바빠. 이렇게 해도 그게 여러분의 행동이나 노력들이 선생님 뇌리에 다 기억이 된다고. 거꾸로 생각해봐. 한 선생님이 보통 한 5반 한다고 치자. 4반, 5반 하면은 적게는 8, 90명, 많게는 100한 50명을 지도하는 거야. 그런데 한 학기에 이 친구들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써줘야 돼.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1년에 500자고 고2 같은 경우는 한 학기 500자야. 그럼 쓸 게 없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사도 100이 나온다니까. 유사도 90 몇 프로 이런 거. 누구한테도 써도 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야. 나쁘게는 쓸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특이한 거, 선생님,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사실 기공학을 하고 싶은데, 뭐, 이게 수학에서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 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과제를, 이렇게 과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로봇하고 드론하고 연결하는 뭐 이런 과제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안 돼, 임마. 안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을 선생님한테 각인시키는 거라니까. 한번 써봐라. 그럼 하는 거야. 이제 나는 과제 연구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 챗GPT 복잡한데요. 그걸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 마지막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나랑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이야기 할까?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SP 페이퍼가.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반은 여러분을 위한 것보다는 엄마 아빠를 위한 거야. 반은 여러분을 위한 거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학교, 가정, 어떻게 학원이나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산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관리할 수는 없지. 안 그래? 특히 가정은. 근데 내가 이건 확실하게 알아. 우리 학원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 입에서 우리 애가 집에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 말을 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좀 공부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말을 항상 하셔.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근데 학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진 않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을 실드를 치냐? 학원에 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주시는 것까지만 부모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야기를 항상 해.
나는 항상 여러 번 편이야. 부모님하고 여러 번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학생 편이야. 한 번도 나는 이 스탠스를 벗어난 적이 없어. 엄마가 학생을 야단치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막 실망해도 나는 엄마 아빠한테 기다리시라고 해요. 항상 기다리세요. 내가 잘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대부분 성공했지. 그렇게 기다려서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더 잘 가니까 보통 끝까지 잘 버틴다고 하면. 근데 이제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우리 애가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이런 말을 나는 좀 들어보고 싶다.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그래서 어제를 기점으로 나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가지기로 했고,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운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을 바꿔갔으면 좋겠어.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불편한 학습.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할 건데, 아마 우리 초6부터 다니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 여러 번 들었을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점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이거는 우리 독해력 훈련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야. 우선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 필요해. 혼자 공부하든 뭐 필기를 하든 그냥 암기하고 외우든 뭐 인강을 듣든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 어제 우리 이서진하고 유재석 씨가 하는 영상 봤잖아, 그지? 유재석 씨의 옛날 기억. 줄 치면서 아침부터 쉬는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좋다는 거야. 그게 이 공부 역량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맨날 노는 것 같고 나보다 공부도 덜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나보다 잘 봐.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 아이들은 이 역량이 좋은 거지. 이 시간과 공부 방법을 다 이기는 게 역량이라고. 어떻게 보면. 공부 시간은 좀 마음 잡고 공부하면 좀 늘릴 수 있어. 내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다가 혹은 1시간도 안 하다가 한 2-3시간 늘려. 근데 무한히 늘릴 수는 없어.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지. 뭐 수학을 좀 못하니까 수학학원은 그대로 다니지만 가위를 1시간 좀 받아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기껏 그게 다야. 근데 역량은 무한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량의 증가로 인해서 점수의 변화가 생기는 케이스가 우리 학원에서는 매년 나오잖아. 여러분 선배들, 그 사이에 거쳐갔던 선배들 중에 이런 선배들이 꽤 있어. 그럼 이 역량을 결정하는 건 뭐냐? 독해력, 워킹 메모리, 메타인지. 자, 다시 메타인지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독해력 훈련은 필요해. 정말로 필요해.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 자, 역시 스터디포스 언어과학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데 공부란 무엇인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문자로 돼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자 정보를 처리해서 내 머릿속으로 옮겨와야 돼.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 옮겨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옮겨온 다음에 옮겨왔어. 그러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장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고. 옮기는 도구,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정보를 내 두뇌로 옮겨오는 과정, 이 도구를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없는 친구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독해력이 있는 친구는 한번 슉 읽고 풀어. 정말 우리가 놀랐던 건 6학년 때 한 아이가 우리 학원에서 고3이 보던 EBS 수능 독서를 그냥 자기 친구 기다리면서 한번 쭉 읽었는데 6문제 중에 1문제 빼고 다 맞았어. 굉장히 어려운 과학 지문이었어. 독해력이 있는 거지. 그 친구의 공부 역량이 있다가 한번 보여줄게. 자, 이제 독해력이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각각의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약간 전문 용어가 등장해. 서술기억과 절차기억이야. 서술기억은 지식적인 거고 절차기억은 능력, 역량에 해당이 되는 거야. 모든 공부는 암기가 기본이니까 암기는 너무 당연해. 그치?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서술기억은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절차기억은 이해하고 암기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수학선생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설명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 내가 미분을 설명을 해. 미분은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일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왜 중요한지를 쭉 설명을 해줘.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와 신기하네. 진짜 와 미분 놀라워요. 이렇게 반응 보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뭐 어쩌라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두뇌에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 달라서 그래. 수학 실력이 자기 몸에 익혀져 있지 않아서 그래.
이해한다고, 암기한다고 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다는 거야. 습득을 해야 돼. 몸에 익혀야 돼.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혹은 자동차를 막 이렇게 어떻게 타는 거고 어떻게 구조를 막 설명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스키나 보드를 이렇게 타는 거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틀고 뭐 직선으로 가면 잘 안 나가니까 꺾어서 나가고 뭐 각도를 어느 정도 주고 이런 이론적인 배경은 아무리 알아들어도 몸에 익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해서 과정을 암기한다고 해서 잘 타지를 못해. 그런 거는 서술 기억이 아니고 절차 기억인 거야. 근데 자전거는 수영은 스키는 운전은 한번 배우고 몸에 익히고 나면 안 잊어버려 이제 잘.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자전거 대부분 탈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스키나. 그지? 근데 한 1년, 2년 안 타다가 그 다음에 타보면 타죠. 이미 몸에 익혀 있으니까. 과학, 사회, 역사, 문법 이런 과목들은 굳이 몸에 안 익혀도 내가 이해하고 암기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수학, 국어 독해, 국어 비문학, 영어 독해는 안 돼 그게. 수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본인이 본인 실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 기초 계산 문제야. 그냥 간단한 서술 기억적인 부분이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해결력이 들어가고 창의력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몸에 익지 않으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 여기는 시간을 똑같이 많이 주면 누구나 다 해.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줄이고 여기는 시간을 늘려야지. 우리 학원에 왜 영어, 수학, 수업을 안 하는지 여러분 요 구조에서 이해가 돼야 돼. 왜 내가 모르는데 설명을 안 해주지? 수학, 영어.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설명을 또 안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개인적으로 다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여러분이 애를 좀 써주면 그냥 1:1 과외도 다 해줄 거라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채용하면 돼. 여러분이 요구하기 나름이라니까. 근데 이 과목들은 혼자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아. 천천히 읽고 사전 찾아보고 ChatGPT에게 물어보고 하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쌤들이 수업을 다 해주잖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해를 시험을 받고 이제 암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잘 안 되냐? 안 하잖아, 여러분이. 그게 문제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시간만 들이다 길게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 어제 내가 여러분하고 하는 거 영상 촬영한 거 내가 보면서 내가 너무 여러분을 잔소리 쪽으로 막 어제 특강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잔소리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야단치는 시간도 아니고 뭐 잔소리긴 하지. 근데 야단치거나 먹박지르는 시간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가 보자. 선생님이 왜 올드스터디의 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기획됐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잡은 시간이니까 이해를 잘 해주면 좋겠네. 여기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사회과학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1:1로 요청하면 따로 설명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혼자서 도전하고 방법에 대해서 코치받고 멘토링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과목별 공부법의 기본입니다. 자, 이 친구를 6학년 때 테스트를 했는데 6학년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정확도가 100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얘가 6학년 7월 달에 한번 시험을 한 번 더 봤어. 9월 달이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과정 테스트를 한 거야. 또 정확도 100이 나온 거야. 이 정도면 있잖아. 전교 1등을 못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 앞에 친구보다는 이 선배는 나쁘진 않은데 괜찮지? 이 선배가 고덕중학교 졸업하고 고덕중학교에서 한 6%에서 10% 그 사이야. 완벽하게 전교 1등이 아니야. 근데 한영고에 들어가서 전교 1등 하는 형이야. 오빠야. 우리 학원 졸업생이니까. 1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에 한 과목만 3등급인데 그게 수학이야.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그냥 실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1학년 2학기를 했는데 또 5월 1등급에 수학만 3등급이야. 그래도 전교 1등이야. 나머지가 그냥 독보적으로 1등급이 되니까. 다행히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큰일 났다 싶어서 공부법을 네가 내용을 읽고 한번 발표부터 해봐라. 그동안은 그냥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수업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 학원에 말하는 수학 수업을 한 거지. 그 뒤로부터는 1등급을 안 놓치고 그냥 서울대 직윤 전교 1등 전형으로 합격을 한 그런 선배야. 이 정도 역량이 되면 서울대를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보다 좀 더 좋은 역량을 가진 배재고 자사고 선배가 있어. 선배는 이 선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역량이야. 근데 일반 대학은 못 갔어. 워낙 그냥 여러분하고 비슷해. 공부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처럼 좋은 역량인데 성실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스카이 이상은 갈 수 있는 역량은 된다. 자, 이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면 이게 이제 9등급제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면 4등급, 엄청 열심히 하면 3등급이야. 그 이상 못 올라가. 근데 2년 동안 독해력 훈련을 해서 역량을 키웠어. 탄탄하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보니까 평균 95점인가 6점인가 받았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반에서 1등하고 전교 9등? 그렇게 했어. 역량이 되면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가장 좋은 역량은 어떻게 키워지지? 현우진 선생이라고 알지? 안 들어봤나? 현우진이라고 수학 강사가 있어. 아주 유명한 인간 강사야. 그분이 중학교를 다닐 때는 1학년 때부터 시험이 엄청 빡셌거든. 중1에서 거의 전교에서 꼴등하는 정도로 공부를 안 했대. 하나도 안 했대. 근데 중2 올라가면서 친구가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 그래 같이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서진 배우가 말한 그 친구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역량을. 그런 친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전교 3등까지 올라간 거야. 중2 때. 근데 중2 2학기 때 가서도 자기가 전교 1등을 못 이기겠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이 메가스터디 강의에서 한 이야기야. 나는 그대로 그 영상을 보고 지금 전달해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는 방학 2달 동안에 집에 있는 책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었대. 아빠, 엄마가 읽는 책들을. 거의 한 300권, 200권인가 300권으로 내가 들었어.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거 좀 적어도 보고 그 책 자체를 그냥 탐독을 했대. 정말 놀라운 거는 중3이 돼서 학교로 간다고 가방 메고 인사 가는데 아빠가 보는 신문이 한눈에 훅 들어오더래. 그게 이제 이 독해력 역량이 생긴 거지. 그러고는 전교 1등을 그 뒤로 한 번도 안 놓치고, 그분의 이력을 보면 스탠포드 대학 졸업이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 그 수학의 쌍두마차냐? 어쨌든 아주 가장 탑 티어급 강사야.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지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면 역량이 키워줄 수 있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해봐봐. 학교 끝나면 바로 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서 한번 해봐봐. 독해력 훈련을. 이 누나처럼. 그러면 이렇게 커지잖아. 글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근데 선생님이 1,몇백 명 되는 학생들의 TQ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현재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나는 연구하고 있거든. 이 정도 가지고는 등급이 안 나와. 이 정도는 가야 최소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 요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이 2달 만에 200권, 300권 읽었다 그러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거 읽을 수 있는 열정이 없으면 책 2권도 못 읽을걸.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사람이긴 해. 윤우준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은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러면 강제라도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거야. 그냥 따라오면 오라고.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근데 안 따라오니까 뭐 답답한 거지. 워킹 메모리도 훈련을 하면 키워져. 워킹 메모리 100이 우영우 변호사야. 그걸 전문 용어로 포토 메모리라 그래. 딱 보면 찰칵하고 내 머릿속에 남는 거지. 그게 우영우라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워킹 메모리가 100인 사람들은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쭉 읽기만 하면 그냥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워킹 메모리가 약해가지고 서울대 병원 교수하고 스폰지 2.0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 워킹 메모리 약한 사람들 한 20명, 10몇 명인지를 뽑아가지고 한 달 정도 훈련시켰어. 엄청 좋아져.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킹 메모리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독해력하고 워킹 메모리하고 추론 능력이 같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게임처럼 단계에 세션별로 넘어가면서 이 훈련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친구 중에는 자기가 중간에 틀리면 다시 반복하는 거 귀찮으니까 끄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쌤이 다 알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늘어. 공부라는 거는 또 훈련이라는 거는 우직해야 돼. 김연아 선수 이야기 한 번 더 할 거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한 번 더 잔소리처럼 한다 그러면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슈팅 연습을 했대잖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독일에서 조금 잘 나가려고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살이 쪄서 간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살쪄서 오니까 쟤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대. 실제로 못 뛰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아빠하고 독하게 훈련해서 자기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때 나온 스토리가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슈팅 연습을 매일 했다잖아. 그때만 해도 일단 독일에서 함부르크 팀이었나? 거기서 잘 나가는 유망주였는데도. 그렇게, 아니, 슈팅 연습을 뭐 할 게 뭐 있어. 이미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도 그 기본기 훈련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날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어서 내가 이제 어제도 보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는 이 친구한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몇 명의 사람이 생각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훈련들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자, 이제 메타인지 이야기를 좀 할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메타인지 이야기야. 노벨상에는 없는 분야가 수학이야. 그래서 노벨 수학상에 버금가는 가는 상이 필즈상이라고 있어. 필즈상을 받은 분이야.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의 조건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한테만 줘. 나이 제한으로 보면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려운 거지. 역사적으로 난제, 정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무려 11개를 푼 거야. 만 40세 되기 전에. 이분이. 허준희 교수라고. 그러고는 필즈상을 받았어. 수학의 노벨상. 이분의 인터뷰, 서울대 모교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선생님이 보면서 그래, 저게 메타인지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캡처한 부분. 난제니까 답이 없잖아.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솔루션도 없고 혼자 공부하는 거야. 계속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도전을 시작을 한 거지. 아무리 연필로 풀어봐도 안 되고 판서해봐도 안 되고 나가서 산책하고 와서 풀어봐도 안 되고 몇 날 며칠 몇 달.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풀리는 거야. 11개나 해결했으니까 11번 이상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잖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걸? 이 죽으라고 내가 봐도 안 풀리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다른 뭐 영어 공부하거나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보면 또 풀릴 때가 있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수학 실력이 느는 거라고. 이 문제 나 풀 수 있네? 근데 그전에 왜 못 풀었지?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실제 여러분 두뇌 속에는 이런 걸 심리학자는 스키마라는 이야기를 해. 내가 배웠고 기억했고 나한테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흔적들이 선명하게 서로 연결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분명히 지금도 똑같이 듣잖아, 그지? 학교에서도 만약에 같은 학년에 같은 반이라고 쳐봐봐. 선생님이 같은 정보를 막 전달해줘.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과정들이 다 머릿속에 끈끈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끼리 잘 조직이 돼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지네끼리 와 서로 정보 교류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뭐지? 접선은 한 점에서 극한으로 만나는 거네. 기울기는 x의 정가량분의 y의 정가량. 이렇게 자기 나름의 머릿속에 정리된 이 스키마들로 얘네들을 이 새로운 정보를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거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해도 빨라.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어때? 이 흔적들이 흐릿해. 서로 연결이 잘 안 돼. 새로운 게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함수가 뭔지도 몰라. 기울기도 가물가물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이 날아가는 거지, 아예. 그럼 미분을 잘 모르면 적분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는 수학 2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2는 수학 2고, 고1은 아직 안 배웠던 이야기를 한 거지. 아무튼 이렇게 정보가 서로 끈끈하게 조직되면서 새로 들어온 게 좀 이해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직된 정보로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를 무의식 중에 랜덤 커넥션 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랜덤 커넥션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는 감히 이 말을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EBS 다큐에 상위 0.1%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라고 EBS PD들이 기획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 자, 상위 0.1% 그룹을 묻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을 묶은 거야. 야, 너네 IQ가 차이가 날까? IQ는 심리학자들이 밝힌 거는 성적의 25%밖에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IQ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나는 거지, 그지? 타고난 IQ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유전인가? 이것도 아니래. 좋은 선생님, 많은 시간 투자, 기억력,
기억력이 좋으면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이 차이를 만들진 않더라는 거예요. 집중력도 마찬가지야. 집중력이 엄청 좋은 애인데 성적이 안 좋은 애도 있고, 집중력이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또 상위 0.1% 되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비싼 사교육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럼 도대체 0.1%의 비밀은 없는 건가? 이러는 와중에 아주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계셔. 이분한테 자문을 구했어. 그랬더니 메타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그런 거야.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두 가지 지식으로 나뉘는데 아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 모든 강의실에는 저거 붙어 있지.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나의 실력이고 내가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진짜 공부 역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어. EBS PD들이. 자, 이번에 영어 단어 25개 시험 볼 거예요. 외우세요 하고 나눠준 거야. 0.1%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또 일반 학생들한테도 나눠줬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 단어 시험지를 딱 나눠주고 걷기 전에 뭘 했냐. 자, 본인의 예측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제출하기 전에. 그래서 시험지 안에 시험지 이제 단어가 25개니까 나는 몇 개 맞았을 것 같아요를 써놓으라고. 그리고 시험지를 걷었어. 예상이 되지. 상위 0.1% 아이들은 실제 점수와 예측 점수가 동일해. 근데 일반 학생들은 달라. 0.1% 아이들이 다 맞은 게 아니야. 저 15개 맞을 것 같은데요? 15개 맞은 거야. 저 20개 맞을 것 같은데요? 10개 맞는 거야. 어떤 애는 저 5개밖에 못 맞을 것 같은데요? 15개를 맞아. 이게 메타인지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건 다 개인마다 다른 거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리사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메타인지 전문가가 됐어. 메타인지 전문가로서 메타인지에 대한 책을 쓰는데 나는 이분의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알려줬어. 불편한 학습. 공부를 할 때 메타인지를 키우는 공부법은 뭐냐면 내가 수학을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 혹은 과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두뇌 속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이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르는 내용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메타인지가 커진다는 거야. 그럼 점점 아는 게 많아지고 공부 역량이 키워진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하면서 뭘 해야 돼? 표현해야 돼. 아웃풋. 이걸 불편한 학습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학원에서는 이 불편한 학습은 다들 동의할 거야. 왜냐하면 수학 영어가 이런 구조 속에서 수업이 없어진 거거든. 우리도 수업 엄청 많이 했었어. 정말로. 하루 종일 지금이야 썸모니터 때 자기 공부 30분 플랜으로 공부를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3년 전만 해도 아침에 9시에 와서 12시까지는 자습, 자기 숙제. 그럼 1시부터 5시까지는 정말 수업을 했어. 수학도 선생님 열심히 설명하고 저녁에 다음 학기 내신 대비 설명 또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2년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대 간 그 형아는 그렇게 수업을 해서 서울대를 간 형아야. 그렇게 전교 1등도 나오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애들은 여전히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결론이 지금 윈터스쿨의 30분 플랜 학습이 된 거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불편한 학습인 거야. 선생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잖아. 안 그래? 여러분 인강 같은 거 듣거나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해주는 거 듣다 보면 막 기분 좋아질 수도 있어. 아, 진짜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대단하네. 선생님이 설명 잘 하시네. 그러고는 본인 실력을 못 만들면 그냥 그것이 시간 낭비로 끝나는 거라고. 들었으니까 언젠가는 도움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교 1등 하는 여학생 이야기를 막 자기는 공부하다가 정리가 끝났어. 자기 방에 책상에 앉아서 막 정리를 해서 끝났어. 그럼 어떻게? 엄마를 불러.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와서 자기 설명하는 걸 들어준다고. 그런 게 불편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짝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이러는 걸 우리 학원은 되게 좋아해. 여러분 서로 쑥스러워해서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고의는 잘 하잖아, 지금 그런 것들. 상대편한테 질문 받아주고 또 질문해주고 나도 모르는 거 질문해서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다. 그 공부법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분 전체가 짝이 되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마트폰 제출 안 한 사람 있어? 안 한 사람 오늘은 꼭 해. 목요일 날은 확인할 거야. 그 다음에 TQ 테스트 내일까지는 꼭 해주면 좋겠어. 그래야 쌤이 TQ 테스트 결과를 보고 여러분하고 한 번 더 상담하려고 그러거든. 이번에는 좀 심층 상담을 하려고 그래. 요 내용을. 기본 공부량을 키워가면서 공부 시간과 방법을 늘려서 기말고사는 뭐 이번 기말고사는 시간이 짧아서 역량이 크는 대로 좀 한계는 있지만 겨울방학은 괜찮잖아. 내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전부 다 1등급을 받게끔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나의 욕심이야.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 이번 추석 연휴랑 지난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긴 특강식의 입시교육, 그 다음에 학습법 교육은 나도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하고 내가 뭐 여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까지도 쌤이 이런 부분을 계속 도전하고 같이 여러분의 실력 공부하는 시간들이 진짜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들도 다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어. 선생님들한테도 다 지금 공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업 특강 듣는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되 잊지 말고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바꿔갔으면 좋겠어. 공부 시간 늘리고 잠자는 시간 늘리고 그 다음에 좀 표현하는 연습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소리내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